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네, 미리 보는 9시 뉴스K 뉴스 들어보는 시간인데 그 전에 지금 청취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세요. 기계음이 들린다거나 우웅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나만 그런가요?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긴급히 파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바로 조치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 순서가 끝날 때까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얼마나 듣기에 사나우신지 좀 걱정이 되는군요. 어쨌거나 원인을 빨리 찾아서 다음 프로부터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고요. 황준호 PD로부터 들어보는데 또 같은 비슷한 얘기 한 말씀 더 드려야 되겠군요. 며칠 전에 오만과 편견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 특히 황준호 PD 얘기할 때 후반부에 음질이 너무 나쁘더라.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황준호 PD뿐만이 아니고 이강윤의 오늘에 고정적으로 전화로 연결되는 분들은 제가 오늘 간곡한 엄명 겸 부탁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유선 전화를 확보해달라. 휴대전화는 통화 끊김이나 통화 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유선 전화로 연결할 거기 때문에 지난번 여지껏보다는 좀 나아질 거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조금 길어졌네요. 황 PD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이라 좀 더 바쁘죠? 예. 오늘 청와대에서도 뉴스가 있었고 무인기다 뭐다 계속 한국이 조용할 날이 없긴 합니다만 뉴스K 출발한 지 일주일 됐습니다. 아이도 100일, 돌 이런 게 중요하듯이 고비를 맞고 있는데 어떻게 안정적으로 잘 굴러가고 있습니까? 예,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네. 이제부터는 정말 처음에 1, 2회 동안은 조금 준비된 거가 있었는데 그랬죠. 이제는 매일매일 네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상황에 맞춘 보도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뉴스 상황에 바로바로 대응을 해야 하는 예. 그러니까 노력과 실력이 이제부터는 제대로 경쟁하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그런 거겠죠. 예. 오늘 밤 뉴스K 주로 무엇들로 반찬 차리실 겁니까? 일단 저희 현장 연결하는 이슈 라이브는 간첩 조작 속보에 대해서 오늘 그 직파 간첩 홍 씨에 대한 재판이 첫 번째 재판입니다. 네네네. 조작 여부 가지고 말이 많았던 분이죠. 네. 예. 그래서 오늘 재판 갔다 온 곽박 PD한테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고 그리고 네. 요즘에 검찰이 국정원 윗선 수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늦게 움직이고 있는데 네. 유호성 씨의 다른 혐의들을 갖다 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광석화처럼 움직이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짚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인 비행기 관련해가지고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군 수뇌부에다 약간 질책성 발언을 했는데 약간이 아니고 아주 세게 말하더군요. 예, 네. 사실 군 통수권자가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그다음에 네. 최근에 언론 보도에서 나온 것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네.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한테 네.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뉴스룸 리포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오늘의 키워드는 기초공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현재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초공천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이 농성하고 있는 사건, 그리고 오늘 청와대 정무수석이 10분 와가지고 안철수 공동대표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 얘기들 정리해서 일단 들어보고, 그 다음에 과거에 작년 4.24 재보선 때만 해도 지금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입장이 정반대였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기초공천을 안 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안 했고요. 네. 그리고 그 당시 민주당한테도 같이 예. 기초공천을 하지 말자고. 이런 예. 제안도 했었는데 네. 그때 그런 영상들을 좀 모아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보면 바로 비교가 돼서 재밌겠네요. 예, 그리고 지금 이 기초선거 논란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어쨌든 일반 무시 전략으로 가는 것 같고 또 네. 야당은 당내 분열도 조금 보이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지방선거 결과에 어떻게 반영될까에 네. 대해서 전문가들 이경훈
진행자님께서 나오시는 그런 리포트를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아, 예. 저는 뭐 제가 오래 나가면은 시청률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아주 잠깐 한 말씀만 드렸습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자기들끼리 내부에서 막 티격태격 싸울 일은 아닌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론조사 전문가들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사실 이 문제가 별로 변수가 안 될 거다. 아하. 공천을 하건 안 하건. 그 결과적으로 공천을 하고 안 하고가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이 내부 상황, 내부 분열상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점수를 깎아먹고 있다. 네, 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뭐 그런 얘기도 재밌게 들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따 밤 9시에 좀 더 소상하게 듣겠습니다. 황 팀장 수고하십시오. 네, 9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광윤 정치평론가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기자 출신 정치평론가 이광윤의 오늘. 발등이 가려운데 구두 위를 긁는 일이 적어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 잃은 대한민국의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이광윤의 오늘 5시 반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이광윤의 오늘. 정치평론가 이광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광윤의 오늘. 이광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제가 오늘 주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보고 생각해보는 순서입니다. 듣다 보니까 이광윤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참 면구하고 얼굴이 붉어지는데요. 어떻게 좀 PD한테 잘 말씀을 드려서 제 이름이 좀 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만 좀 참아주십시오. 무인기 사건을 첫 순서로 좀 짚어야겠습니다. 정부와 언론이 연일 호들갑을 넘어서 이른바 멘붕 상태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오전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석상에서 이 문제를 공식 언급하면서 며칠간 어디 좀 아프셨다 그러죠? 몸살인지. 그래서 이제 처음 공식 회의를 주재했는데 이 점을 아주 강하게 질타했고 대응책을 주문했습니다. 수석 비서관들 예전처럼 역시 받아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들 쓰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자 중앙일보 기사 일부를 먼저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산 무인기가 연이어 발견되면서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6일 강원도 삼척에서 발견한 무인기는 휴전선에서 13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추락했다. 청와대를 찍었던 무인기보다 2배가량 더 남쪽으로 내려왔다. 무인기에 장착된 카메라에는 동해안 일대와 삼척 광동호가 찍혀 있다는 진술이 있어 군 당국이 조사 중이다. 삼척 무인기가 동해의 1함대 사령부를 거쳐 40여 킬로미터 남쪽의 울진 원자력 발전소까지 촬영했다면 예상보다 무인기의 작전 범위가 넓다는 결론이 나온다. 남한의 3분의 2 가량을 정찰한 것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무인기가 3대 잇따라 발견된 데다 동체 안에 숫자 35가 적혀 있어 북한이 금형틀로 대량 생산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군은 뒤늦게나마 전국적으로 수색 정찰을 실시키로 했다. 이 무인기 사건의 문제는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첫째, 북한이 무인기 개발 및 기술 향상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은 이미 3, 4년, 최소한 4, 5년 전부터 우리 당국이 파악하고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도 정보를 쭉 축적해 왔었어요. 그럼 북한이 무슨 리모트 컨트롤 실험해 보려고 그냥 자기들끼리 가지고 놀려고 무인기를 그렇게 열심히 공들여서 개발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뻔히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 측의 정찰과 정보 수집 및 그런 쪽으로 쓰리라는 걸 뻔히 알았으니까 당연히 준비를 했었어야 하는 게 맞지요. 우리나라 국방비 얼마씩 1년에 쓰고 있습니까? 그거 북한 전체 1년 GDP와 비슷한 액수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1년 내에 일해서 번 돈, 총 생산량, 그 정도를 우리가 국방비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무인기에 관심을 갖고 개발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런 게 다 보도가 됐음에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고 있지 않다가 이렇게 뻥 뚫리고 나니까 그것도 처음에는 부랴부랴 은폐 축소하려고 그랬죠. 대북용이 좀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파주에서 말이에요. 그 일주일 뒤에 백령도 떨어지니까 뭐 갑자기 바뀌더니 이번엔 또 삼척에서도 나왔던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문제는 요점입니다. 파주의 무인기는 등산객이 발견해서 신고했습니다. 삼척 거는요, 10만이가 발견해서 신고했어요. 여기 뭐 이상한 퍼런 비행기가 떨어져 있다고. 군 주변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수함은 택시기사와 꽁치잡이 여선이. 왜 저 몇 년 전에 그 강릉 앞바다 뭐 주문진 어디 그 잠수함 말하는 거죠. 무인 항공기는 주민들이 잡는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랍니다. 군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자조적으로 하는 말이랍니다. 제가 신문 또는 방송을 들으면서 참 답답하고 화도 나고 그랬던 점 두 가지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해마다 홍수나 태풍 또는 뭐 폭설 이런 거 비켜가는 해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 자연재해 터지면 꼭 군인들이 와서 복구합니다. 녹색, 그 반팔 티셔츠 그거 하나만 입고. 그때마다 좀 안쓰러워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군인들 없으면 저거 어떻게 복구하나? 저 물 찬 부엌은 누가 가서 저거 다 씻어주고 하나? 폭설 때문에 몇 년 전에 뭐 고속도로 어디가 그냥 꽉 막혀가지고 밤새도록 난리가 나니까 역시 또 군인들이 제설차 몰고 와서 그거 뚫더라고요. 도로공사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김밥집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뭐 아무개 대학에 1억, 2억을 기탁하면서 내 못 배운 한을 대신 풀어다오 이렇게 나는 미담 기사 볼 때 저는 한편 뭉클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심기가 사납습니다. 왜 항상 김밥 아줌마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못 배우는 한을 풀려고 평생 안 입고 안 먹고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을 그것도 꼭 돌아가시기 직전에 허리 꼬부정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가서 그 학교에 가서 이렇게 돈을 내야 하는 겁니까? 돈 잘 벌고 사회로부터 혜택 받아서 밖에 나가서 좋은 공부 해와서 자기 몸값 올라가서 연봉 많이 받고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뭐하고? 재벌들은 또 뭐하고? 제발 그런 기사 좀 앞으로 덜 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인기 건 오늘 대통령께서 수석 비서관들 내려놓고 또 강하게 질책했어요. 뭐 제가 한 말 비슷하게 했습니다. 왜 모르고 있었느냐? 실망스럽다. 대비책 강구해라. 하나같이 열심히 받아 적습니다. 아니 언제는 무인기가 위협이 될 줄 몰라서 그럼 여지껏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대책 지시하라고 해야 열심히 받아 적어 가서 자기 일하는 데로 돌아가서 자기 부하들 모아놓고 오늘 대통령한테 혼났다. 무인기 대책 세우란다. 너희들 세워봐. 이런 게 수석 비서관이고 장관입니까? 그 전달자죠, 전달자. 그 열심히 받아 적을 그 시간에 차라리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무슨 초등학교 받아쓰기 시험도 아니고 한글 다 깨우치신 분들이 왜 20년 전 장관들도 대통령이 말하면 다 놓고 받아 적더니 왜 아직도들 그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돈 들여서 노트북인지 뭐 태블릿 PC인지 다 나눠줘도 쓰지도 않고 한결같이 다 노트에다가 펴서 적고 있는데 또 쓰는 볼펜들은 보니까 독일제 몽블랑 다들 비싼 거 하나씩들 쓰고 있더라고요. 나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대체 이 나라의 공적인 시스템이 확립이 돼 있는지 그 시스템별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제기해보자는 겁니다. 무인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대책 못 세웠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사과해야겠죠? 오늘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부랴부랴 대책 수립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미리 준비를 했었어야죠. 그 정도는 했었어야죠. 3월 24일 날, 지난달 24일 날 파주에 무인기가 떨어졌어요. 3월 25일 그 하루 뒤 국방부에서는 파악했어요. 이거 북한에서 보낸 거라고. 그럼 내부에서 고민들 하고 보고서 만들고 뭐 이런 거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추기만 했죠. 대통령은 장관 불러다 지시하고 장관은 돌아가서 차관
차관은 실장, 실장은 국장, 국장은 과장, 과장은 사무관 불러다가 야 이거 해보란다. 언제까지 해봐. 고민해봐. 우리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시키고 이거밖에 안 돼? 좀 더 고민해보지. 그래 이거 합쳐보자. 옛날에 했던 거 그거 있잖아. 표지 좀 바꿔가지고 다시 해봐. 그래서 또 올립니다. 그럼 그래? 뭐 좀 지난번 거보다 나아진 게 있나? 그러니까 항상 대책은 세우지만 똑같은 일이 뻥뻥 터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인기 사태를 가지고 정부와 일부 언론들이 조장하고 있는 공포 분위기나 이런 거에 편승하자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제발 일은 일답게 하는 시스템을 좀 갖춰달라. 왜? 선거에 이겨서 국정을 맡았으면 밥값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맡았든. 그래야 하루하루 나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서 답답해서, 그리고 청와대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 주재하는 대통령 독감 아프셨다는데 그렇게 답답한 소리를 또 반복해야 하는 대통령도 안쓰러워서 드려본 말씀입니다. 다음 기사 한번 볼까요? 컬럼입니다. 조금 지금 들은 말씀하고 연결될 수도 있는데요. 직업공무원 제도를 폐지해버리자. 뭐 이런 상당히 과격한 제목을 달고 있는 동국대 이동걸 경영대 초빙 교수의 컬럼 한 대목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규제가 암덩어리라고? 해묵은 민원을 하나 해결해 주었다고 그것으로 국민과의 소통은 다 했다고 여기고 그것을 국민과 잘 소통하고 있는 증거라고 자랑하는 불통 대통령의 무지함, 거기에 스며 있는 국가 통치의 천박함이 이 말에도 그대로 배어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다. 보이는 만큼만 진짜 세상이라고 착각한다. 다 드러내야 할 정도로 규제가 암덩어리라면 그건 분명 규제가 문제가 아니라 규제를 만들고 집행하는 관료들이 문제라는 거다. 정부가 통째로 문제고 관료가 암덩어리라는 거다. 마차가 길을 벗어나 수렁에 빠졌으면 마부가 문제지 왜 말이 문제인가. 말을 수렁으로 몰고 간 마부를 바꿔야지 왜 애꿎은 말의 목을 치는가. 팔이 뒤틀려 말을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마부들은 그대로 두고 말의 목을 다 친다고 세상이 바뀔까. 네, 구구절절이 옳은 얘기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칩시다. 항용만이 나죠. 그럼 교통사고가 난 게 고속도로 탓은 아닌 거죠. 차에 결함이 있다면 자동차 제조회사일 거고, 차에 결함이 아니라 졸음운전이라거나 뭐라면 운전자 잘못일 거고, 이럴 수는 있겠네요. 도로 구조상 설계가 잘못돼서 사고가 빈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라면 그건 고속도로 탓이 맞긴 합니다. 이동걸 교수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규제라는 것, 갑자기 이게 지금 화두에 올랐던 것도 실은 대통령이 암덩어리다, 처부수해야 할 원수다, 그러면서 예정된 거 취소시키고 좀 더 버라이어티하게 사람도 끌어모으고 방송사들 중계도 시키면서 무려 7시간 동안 도시락 먹으면서 7시간 동안 하고 나니까 온통 다 글이 다 몰려갔던 거 아닙니까? 그 이후로 지금 공무원들이 굉장히 부산한 척 합니다. 근데 이들이 내놓는 대책이라는 게 대개 자기들 서랍, 이제는 이제 컴퓨터로 일하죠. 자기들 옛날 파일에 있던 거 쭉 덧투어가지고요. 이거저거 합쳐서 종합 선물 세트 만든 다음에 표지, 2011년에 만든 표지 같으면 살짝 오늘 날짜로 바꿔서 따끈따끈한 보고서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참 어려운 행정고시 패스해서 됐다는데 어떻게 그 창의적인 머리를 그런 데다 안 쓰고 왜 그러나 그 궁금함 드시죠? 이동걸 컬럼이 그걸 오늘 짚어주고 있습니다. 말은 가라는 대로 간 죄밖에 없는데 마부를 뭐라고 해야 되는 거죠. 마부를 바꿔치거나 혼을 내거나 그래야 마차가 제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이에요. 개개인, 여러분 주변에도 다 있을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행정고시 돼가지고 한 사람도 있고, 행정고시까지는 아니어도 요즘은 6급, 7급 공무원 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여서 신림동 고시촌이다 어디 학원 막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공직에 입문한 사람들 주변에 많을 겁니다. 친구들도 있고. 개개인으로 보면은 공무원들 대부분 제가 기자 때 만나본 사람들도 그렇고요. 더없이 도덕적이거나 사명감에 차 있습니다.
개개인으로는 다 선량하고 좋아요. 박봉에 참 애도 쓰는 사람 많고. 그런데 집단으로서의 관료 조직, 그걸 보면은 얘기가 달라져요. 하여튼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조폭이 아닌데, 그러고 보니까 뭐 조폭 영화 볼 시간도 별로 없던데 패밀리 의식은 아주 강해요. 대표적인 게 검찰, 군, 그다음에 행정공무원 중에서도 힘세다는 무슨 금피아, 모피아, 옛날에 뭐 재정경제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산하기관 쭉 많이 거느리고 있는 산업자원부, 여기 또 산피아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또 부정비리, 눈먼 돈이 좀 많은 데가 건설사판 아닙니까? 불도저 경제로 쭉 이끌어온 50년 한국 경제다 보니까 국토개발하는 데 앞장서왔던 건설교통부, 지금 뭐 국토개발부인가 이름이 이렇죠. 아무튼 거기도 무슨 피아예요. 이런 사람들 개개인으로는 다 좋고 선량하고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조직으로 묶여놓으면은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자기 부처 이기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관료 조직의 일원이 되면 공무원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선량했던 개개인들은 어디로 가버리고 조직의 이해와 논리에만 따라서 충실하게 움직이는 게 우리나라 공무원입니다. 조금 심하게 한 말씀 드리자면 유능한 인재들의 집합소인 국가공무원 집단이 전체가 우리 국가경제의 암덩어리가 됐어요. 규제를 암이라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어법을 제가 따라서 흉내를 내보자면 그렇단 말입니다. 흥분하지 않고 좀 차분히 말씀드려야겠네요. 국민이 진정으로 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공무원은 그 주인을, 국민을 섬기는 그런 서빙하는 집단이라면 조직으로서의 관료 집단이 권력을 영구히 독점하지 못하도록 국민한테 권력을 돌려주게 해야 됩니다. 이 방법은 뭐겠습니까? 공무원들 지금 정년 보장하고 신분 보장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력의식, 이거 직급이 올라갈수록 더군다나 그 머리는 거기에 젖을 테니까 거기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걸 교수는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하던데 저도 개인 자격으로는 찬성합니다. 관료들 들으면 뭐 쌍지팽이 들고 나오겠지만 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직업 공무원 제도를 폐지하자. 그러니까 신분 제한 해주지 말자 이거죠. 이제 고위공무원 얘기하는 거겠죠. 왜 그러냐? 고위관료 집단이 주기적으로 교체되어야만이, 사람이 물갈이 되고 바뀌어야만이, 있는 동안에 잘하고 욕을 안 먹기 위해서, 더 오래 있기 위해서는 내가 병폐를 없애야 되겠구나, 이렇게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던 권력을 내려놓아서 국민에게 돌려주고 책임을 지게 한다. 이거 그렇게 실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기세 좋게 출발했지만 1년 만에 곤궁에 처했던 이유가 근본적으로 뭔 줄 아십니까? 관료들의 바다에 빠져서 본인의 고립된 섬처럼 되어갔었던 거 있어요. 또 삼성이라는 재벌로 자유롭지 못한 점도 있었지만 물론 노무현 대통령만이 그랬던 건 아니죠. 어쨌거나 지난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자면 이런 거고, 고위공무원 제도 물갈이 시키는 것, 그다음에 경쟁체제 도입하는 것, 기업에서는 일 조금만 못하면 바로 짐 싸서 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이렇게 특권을 누려야 하는 겁니까? 경쟁체제 도입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네, 이강윤의 뉴스 행과 간, 오늘은 두 가지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앞뒤의 연결 지점에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앞으로는 받아쓰기 하는 장관들 안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헌 문제를 비롯해서 지역 분열, 돈선거 재현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면서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공천 폐지 약속을 뒤집은 새누리당. 그 새누리당의 유체 이탈을 짚어봅니다. 2013년 3월부터 7월까지 타임머신을 타고 날아가 보실까요? 지난해 4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재보궐선거가 있었지요. 그때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 지킨다며 공천을 안 했습니다. 광도 열심히 팔았습니다. 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기득권 내려놓기와 정치쇄신 차원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공천하지 않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당이 추진하는 정치쇄신은 단순한 선거를 대비한
당의 당면 과제를 풀기 위한 타개책이 아닙니다. 선진 정치를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각오이고 지난 대선 때 당이 마련한 정치쇄신 특위안이 있는데 이것은 이미 당론으로 확정된 데다가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황우여 대표는 이랬지만 심재철 최고위원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은 자살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공천을 하는데 우리만 공천을 안 한다면 기호 1번은 빈칸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보는 저 뒤쪽에 4번이든 5번이든 6번으로 밀려나겠죠. 민주당은 공천을 하는데 우리만 안 한다면 수도권에서는 100전 100패입니다. 현 상태에서 공천은 수도권에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공천을 하지 않으면 당장 낙선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 후보 예정자로서는 강력한 반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즉각 기존 조직의 동요나 붕괴로 연결되고 3년 후에는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 부메랑을 맞을 것입니다. 공약이니까 공천을 안 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만 안 하게 되면 손실이 너무 큽니다. 공천 안 하는 것은 민주당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해야 정치가 개혁될 것입니다. 우리 혼자만 안 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천하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진상하는 꼴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어랏, 심재철 최고위원의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몇 자만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은 자살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공천을 하는데 우리만 공천을 안 한다면 기호 2번은 빈칸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보는 저 뒤쪽에 4번이든 5번이든 6번으로 밀려나겠죠. 새누리당은 공천을 하는데 우리만 안 한다면 수도권에서는 100전 100패입니다. 공약이니까 공천을 안 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만 안 하게 되면 손실이 너무 큽니다. 새누리당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해야 정치가 개혁될 것입니다. 우리 혼자만 안 하겠다는 것은 새누리당 천하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진상하는 꼴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심재철 최고위원은 민주당도 공천하지 말라고 외칩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위원을 공천을 폐지한다는 것은 저희 당의 공약입니다. 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그리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야가 함께 약속을 하든지 법 개정으로 공동으로 실시되어야만 합니다. 황우여 대표도 국회의원은 함께 공천을 하고 기초단위에서는 약속대로 무공천을 하여 여야가 나란히 경주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충원드립니다. 남경필 의원도 기초위의 기초단체장 무공천 방침을 결정을 하신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결정, 많은 분들이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득권을 버리셔서 잘 해주셨고요. 여러 채널로 민주당을 설득해서 이번 며칠 남지 않은 공천이지만 이번에 차제에 아예 여야가 함께 공천하지 않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시켰으면 합니다. 서병수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표를 얻기 위해서는 말을 자주 바꾸는 당이라며 맹비난합니다. 민주당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국민과의 약속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리는 구태정치부터 청산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 FTA에서부터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어원에 대한 공천제 폐지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말을 바꾸고 또 국민과 약속을 한 것도 뒤집어버렸던 과거부터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새누리당의 집단 유체 이탈을 두고 최경환 원내대표가 최근에 하신 말씀이 있네요. 최 원내대표가 너나 잘해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청와대 그리고 새누리당 공약 너나 지켜. 오늘 진짜 인터뷰 시간입니다. 사학비리의 대명사였죠. 원주의 상지대 김문기 이사장 일가가
학교 돈, 등록금 어떻게 빼돌리고 횡령하고, 학교에 대한 투자는 전혀 하지 않고, 아무튼 사학 비리의 백화점이었는데, 문제 있어가지고 쫓겨났어요. 처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21년 만에 그 김문기 씨 일가 아들이 다시 이사장에 들어오면서 상지대를 다시 장악했답니다. 어떻게 된 연유인지 상지대의 정상화 및 민주화, 학원 민주화를 위해서 굉장히 애써 오신 분이죠. 유명한 정치학 교수 정대화 교수님 직접 만나서 얘기 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죠? 예. 상지대 이사회가 김문기 전 재단 이사장의 둘째 아들 40대 중반이더군요. 김길남 씨를 새 이사장으로 선출하면서 이제 사학 세습 논란마저 일고 있어요. 우선 네, 그렇습니다. 옛 비리 재단의 복귀 소식에 학교 내부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망연자실입니다. 망연자실이요. 네. 예. 언론 말로 하면은 멘붕입니다. 네. 하긴 정상화된 이후로 온갖 지난한 어려움을 헤쳐와서 여기까지 일궈왔던 것을 생각하면 김씨 일문이 다시 들어선 것, 망연자실 이 네 글자밖에 반응 못하시는 심정 이해는 하겠습니다. 상주대가 원주에 있는 건 다 아시고요. 원주 시민사회 등 단체들까지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지역 그렇습니다. 분위기나 이런 것들 좀 묶어서 말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학내 분위기는 아마 내일하고 모레 사이에 좀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이미 지역 언론에서도 일부 보도가 되고 또 저희도 접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상지대가 20년 동안 그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겨우 정상적인 대학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네. 20년이 지나서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리로 유명한 그 김문기 일가에게 네. 다시 학교를 돌려줄 수 있냐. 그러게 말입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여기 지역사회 원로분들은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된 나라냐. 네. 민주화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이런 의견들을 이제 주시고 네. 이게 지역사회에도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칠까봐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학교에서는 공식 입장을 교수와 학생들 그런 얘기겠죠. 금명간 네. 오늘 내일 중에 발표를 빠르면 하실 거라고 하는데 20년 만에 도로와 및 타불로 만들어버린 데에는 교육부나 정부 공식 권력기관 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방조를 했거나 이런 거 없이는 물론 2007년인가 대법원 판결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런 거 없이는 불가능했던 일이 아닙니까? 이것은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 대학의 85%가 사립입니다. 네네. 세계에서 가장 사립이 많은 나라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학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몫이 그만큼 큰 거죠. 그렇죠. 힘도 큽니다. 네. 이분들과 권력 집단 또는 기득권 집단에 말하자면 이제 의중이 실린 건데요. 네. 결국은 2007년 지금 말씀하신 대법원 판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정부가 비리든 아니든 사학은 주인이 있어야 된다는 주인 논리로 아하. 쫓겨난 비리 당사자에게 학교를 돌려주기 위해서 오랫동안 작업을 했고 네. 결국 그 작업이 이번에 이렇게 김씨 일가가 돌아오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 교수님 말씀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서 그 틈을 비집고 김씨 일문이 다시 컴백한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방조 정도를 지나서 묵인했다. 또는 그런 제도적 고리를 만들어 주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의 느낌을 말씀드리자면은 네네. 이것은 권력 측과 네. 기득권 층과 비리 재단의 합작품입니다. 합작품이다. 2007년에 있었던 문제의 대법원 판결, 그 판결의 주심 판사가 또 김황식 전 총리자 지금 또 서울시장 예비 후보시더군요. 그분은 또 사학 집안입니다. 아, 그렇죠. 자기 광주 인근에 대학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예, 그 대학을 제가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은 예. 누님이 또 그 대학의 총장이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학에 관한 판결이 2007년 상지대 대법원 판결인데요. 네네. 그것을 사학 집안 소속인 김황식 전 총리에게 맡긴 것 자체가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구성된 사분위는 또 그 상지대 대법원 판결, 즉 김황식 씨의 판결을 훨씬 더 곡해해가지고 비리재단에게 학교를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예. 그 과정에서 권력측이나 교육부는 철저하게 모르는 척하거나 방조하거나 지원하거나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심지어 지원까지 말이죠. 네. 우리 정대화 교수께서는 상지대 그 김문기 씨가 이제 쫓겨난 이후 네. 유죄 처벌받아서 이사장직에서 축출된 이후 정상화시키는 과정을 아주 맨몸으로 쭉 이끌어오신 분인데 지금 교육부의 조치들은 우리나라 85%가 사학인데 네. 사학은 주인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원칙적인 철학을 갖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지대 김문기 씨가 쫓겨난 뒤에 20년 동안 상지대를 쭉 지금처럼 일궈온 주역의 한 사람으로서 보실 때 꼭 주인이 있어야 사학이 잘 되고 운영이 되고 돌아갑니까? 사학의 주인은 법인입니다. 법인.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법인격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요. 참 좋은 질문 하셨는데 작년 11월 28일 날 헌법재판소가 판결이 하나 있어요. 예. 사학은 설립자나 또는 이사의 소유물이 아니다. 사학은 국가의 공교육을 위해서 바쳐진 공공재산이다. 아, 공공재다. 예. 사학이지만. 그렇습니다. 사학은 설립 형태가 그런 것이고 사학은 설립되는 순간 이미 그것은 공공재화이지 누구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판결을 했습니다. 아하. 더구나 김문기 씨는 설립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도중에 이렇게 좀 이것을 뺐다시피 한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신 초기에 네네. 원홍묵이라고 하는 그 원래 이제 설립하신 분이 있는데 이거 강원도의 그 교육자입니다. 예. 이분이 설립한 대학을 임시이사로 왔다가 이분이 이제 가져간 겁니다. 제주도 김문기 좋아요? 씨가. 네.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저히 믿지 못해서 좀 뭐 상지대를 못 가봤으니까 교수님께 직접 확인을 할게요. 이 김문기 씨가 집행유예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다시 상지대를 찾으려고 했던 것 중에 교문 자리에다가 거기 뭐 자기 땅이 좀 있었던데 그걸 알박기처럼 해갖고 뭐 건축 자재를 쌓아두고 그래서 문도 없어가지고 학생들이 돌아다니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땅을 비싸게 상지대 법인에게 팔았다는데 맞습니까? 예, 그 건축 자재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시고요. 예. 그 왜 지하를 팔 때 파고 기초로 할 때 그 쓰는 그 큰 말뚝 H빔이라는 거 있잖아요. 있죠. 기초 공사할 때 쓰는 거. 예, 그게 뭐 한 20m 되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것을 그 운동장과 정문과 학교로 들어온 입구에다가 몇 차를 부려버려 가지고 아예 출입을 막아버리고 또 본인이 사실은 우리가 학교가 20년 이상 실습지로 사용하던 거고 교육부에도 교육용 부지로 말하자면 보고돼 있던 것을 자기 땅이라고 해가지고 울타리를 치고 실습을 못하게 하고 뭐 이런 횡포가 정말로 비일비재했습니다. 아니 다른 어디 뭐 학교 힘이진 것도 아니고 운동장과 본관으로 가는 진입로에다가 그런 걸 쌓아두고 알박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선 제가 연세가 많으니까 제가 호칭은 경칭을 하겠습니다. 예. 그분은 일반 사람들의 어떤 그 사고방식으로는 상상을 절하는 분입니다. 아, 예. 오늘 한겨레 신문에 보니까 말이에요. 네. 김문기 씨 일가가 아내는 이사, 사위는 총장 비서실장, 매제는 전문대 학장, 그 다음에 교묵과장하고 한방병원하고 총무과장은 팔촌이라 그러네요. 예, 다 기자 돌림으로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우애가 굉장히 좋은가 봐요. 요즘 팔촌이면 완전히 남인데. 남이죠. 이 집은 뭐 팔촌까지 데려다가 이렇게 요직에 들어앉히고 아주 참 수신 제가까지는 잘한 모양이지요. 그리고 뭐 회계나 서무과장은 문중 인사를 기용해서 요직을 독식했다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이 기절을 읽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대학이 아니라 동네 골목 어귀에 있는 간의 수공업 형태의 빵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자께서 빵집을 좀 비하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그럼 죄송합니다. 빵집도 그렇게 하면은 직원들이 안 되죠. 있습니다. 예. 제과업 하시는 분들께 사과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요직을 김씨 일가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김문기 씨니까 기자 돌림이 장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위가 이제 총장 비서실장을 했는데
사실은 김문기 씨는 그 과거에 그 총장의 권한까지도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다 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총장 비서실장을 사위로 임명을 하니까 총장이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대학 직원들도 총장에게 결제를 맡으러 가는 게 아니고 서울 인사동에서 파고다 가구를 하는 김문기 씨에게 결제를 맡으러 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 교수님은 지금 뭐 상지대 사태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네. 새로 지금 재단 이사장으로 선임된 46세의 둘째 아들 김길남 씨. 예. 이 양반이 주로 뭐 그동안 무슨 일을 해왔고 무슨 공부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한 대학의 사학재단 이사장을 맡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최소한의 자격은 갖추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저도 한 두어 번 그냥 공식적으로 봤는데요. 네네. 이분이 이제 이 젊은 사람이 사분이에 의해서 이제 이사가 됐어요. 그때 이제 논란이 되니까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학의 주인이 학교를 찾겠다는데 이런 식으로 주인론을 펼쳤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듣기에는 그 아버지 김문기보다 더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고요. 이분은 이제 그 체육을 전공한 분이고 이제 교사 출신이에요. 이 교사 출신으로 있다가 이제 또 그 대학, 초중등 학교에 이사장을 하다가 지금 이쪽으로 왔는데요. 사실은 이 경쟁이 극심하고 세계화된 수준의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사회적 요구가 있는 현재의 대학 환경과는 대학 환경 하에서 정말로 좋은 대학을 만들 만한 준비는 안 되어 있다고 우리가 봅니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어떻게 20년 동안 일궈온 오늘의 상지대인데 청취자분 중에 잼뱅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 강원저축은행 3억 원 횡령 사건도 있었군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이게 김문기 씨 얘기인지 아니면 그 아들 김길남 씨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김문기 씨와 지금 말씀하신 아들은 둘째고요. 또 첫째 아들이 있어요. 김문기 씨와 첫째 아들이 이제 강원 상호저축은행을 운영하다가 돈을 엄청나게 횡령을 한 것이 금융감독원에 적발이 돼가지고 이게 다 환수를 당하고 징계를 먹고 현재 재판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이렇게 검색에 아주 적극적이고 방송에 잘 참여해 주십니다. 어쨌거나 상지대 사태가 21년 전과는 다른 양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재단 이사장으로 새 이사장으로 김문기 씨의 아들이 들어오긴 했지만 예전과 같이 녹록하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학생과 교직원, 교수들이 다시 힘든 시간을 또 보내야 한다는 것, 역사가 반동하고 있다는 것, 이 점이 우리를 매우 씁쓸하게 합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하고요. 이 사태 진전 여부에 따라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전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가 소식 알아보는 순서죠.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은 뭔가요? 네, 오늘 어쨌든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문제 정치권 최대 이슈니까요. 예, 청와대에서 새정치연합에다가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한테 회동 제의한 거 안 만나겠다고 공식 통보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인데요. 네. 안철수 공동대표가 청와대를 찾아가서 면회 신청하면서 제시한 시한, 바로 오늘이었는데요. 네네. 예, 오후 2시쯤에, 박준호 청와대 정무수석이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당대표실로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를 찾아왔습니다. 예. 회담 요청을 거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설명을 한 건데요. 네. 박준호 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거법 개정 사안이라서 이거는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가 아니고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할 문제다. 선거가 지금 임박해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인들을 만나면 이게 정치적 중립 논란이 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도저히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예상됐던 청와대의 반응이긴 하고요. 그렇죠. 안철수, 김한길, 새정치연합을 이끌고 있는 합당의 주역들이 어떤 수위의 후속 카드를 내놓을지가 관심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사실 다시 공을 떠안은 그런 형국이 됐는데요. 네네. 특히 안철수 공동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 무공천을 통한 명분으로 내세웠던 만큼 이게 되돌린다는 게 사실상 스스로가 정했던
이 새정치의 마지노선을 허무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안철수 공동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준효성 만난 자리에서 예. 지금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 만난다고 해서 누가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겠냐.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면담 후에는 기자들한테 사과나 양해가 아닌 걸로 생각된다. 그러니까 오늘 와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공약 파기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게 아니고 뭐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못 만나겠다고 통보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간단한 걸 이렇게 복잡하게 뭐 과연 그런데 뭐, 예. 이제 진짜 큰 문제는 이미 이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면담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거다. 회담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이런 거는 뭐 대충 예상되었던 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막상 그게 이제 현실이 됐는데 그런데도 이거를 타개할 만한 이 뾰족한 묘수가 안 보인다는 점입니다. 지금 안철수 공동대표 주변에서는 이 안철수 공동대표가 직접 내일부터 전국 순회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직접 설득하는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뭐 그 후보 예비 후보들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당내에 있는 의원들의 다수도 사실은 공천 폐지에 집중을 하자 일단.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을 때는 우리도 공천해야 되는 것 아니냐. 룰이 이렇게 일방적이어서 어떻게 게임이 되겠느냐.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문제 당내 이런 논란들을 어쨌든 김한길, 안철수 이 두 사람이 헤쳐나가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무공천을 결정이 나더라도 지금 당내에서 그동안에 나왔던 게 그 후보들 중에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보자 해서 뭐 색깔도 맞추고 로고도 맞추고 또 사진 뭐 안철수, 김한길 같이 사진도 찍고 뭐 이런 방안들이 몇 가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내천 방식은 이게 과연 이게 새정치하고 맞는 거냐? 그렇죠. 공천의 취지에 부합하는 거냐 이런 논란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튼 이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정말로 좀 심각하게 진짜 좀 되짚어볼 부분은 이 지방선거를 결국은 약속 정치 대 거짓 정치의 대결 구도로 몰아가겠다, 가져가겠다 이제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적절한 건지. 양 기자 보시기에 조금 말씀을 끊어서 미안합니다만 양 기자 보시기에 그 프레임이 먹힐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일부 먹힐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렇더라도 이게 과연 옳은 프레임이냐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럼 옳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실 거고 설마? 뭐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렇게 선거를 치르는 게 옳은 거냐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고요. 더더군다나 생각해보면 지금 정부 여당의 독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오히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더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을 누차에 걸쳐서 여러 야권 지지층에서 하고 있고 또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선거를 이 구도로만 끌고 가면 결국 기초선거 공천을 하냐 마냐의 문제로 이게 과연 새정치와 뭐 새정치가 아닌 것의 구분 이게 과연 적절한 건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냐 또 그 서울시 간첩 사건 증거 조작 파문 이런 것들 지금 다 뒷전으로 지금 밀려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 어떻게 할지 저 정말 답답하거든요. 한 1분 정도 남았으니까 다음 답변은 조금 압축해서 해주시고요.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지금 싸우고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관전자인 제가 보더라도. 그다음에 새정치에 대한 무슨 강박관념을 좀 단순화시켜서 가르마를 잘 탔으면 좋겠고. 저 경기지사는 어차피 관심인데 새누리당 좀 후보들이 어떻게 2명으로 줄이고 그래서 양강 구도로 좁혀졌다면서요? 그거 좀 마지막으로 듣고 오늘 순서는 접을까요? 오늘 원유철 정병국 의원 또 김영선 전 의원이 3인이 당에다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오늘 정병국 의원으로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랬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남경필 의원과 정병국 의원이 두 사람이 맞대결을 펼치는 구도로 새누리당 경선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됐는데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대충 예상해도
남경필 의원이 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의 확실하지는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우리 양 기자하고 얘기하는 시간을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마웠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내일 만나겠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준비한 것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5시 반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